안녕하십니까. 6.13 프로젝트 공생 임정섭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공생은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내 삶과 우리의 지역을 바꿀 여러 가지 공약들 또 정책들을 제안해 왔는데요. 드디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장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선거 이전보다 좀 더 눈을 좀 크게 뜨고 관심 있게 좀 매섭게 지켜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난주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에 이어서 이번 주는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 모시고 전라남도 희망찬 미래 또 비전을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보다 알차게 해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조청환 박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언제나 공성과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똑소리 나는 시민 대변인 김혜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시간의 주인공 민선 7기 전남도지사 김영록 당선인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 먼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취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정말 코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무척 바쁘실 텐데 인수위원회를 보통은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근데 인수위원회 없이 소규모 취임 준비 기획단을 출범하셨는데 차근차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 정말 기대 이상의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하고 예.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뛰어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단히 지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취임 준비 계획단을 우선 이렇게 꾸려서 전에처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할 일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함께 하면서 업무 보고도 받고 또 현장도 보고 또 25일쯤 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도 방문해서 예산 관련된 부분도 함께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도 하고 점검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계시는데 사실 김영록 당선인께서는 워낙 전남 지역에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시던 분이니까 도민 여러분께서는 기대도 더 많이 하시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전남도지사 자리가 이낙연 지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13개월 정도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실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 13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낙연 지사께서 총리로 가면서 사실은 또 중앙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에서 잘 이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전라남 도정에 대해서도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라남 도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우리 도민 속으로 들어가서 도민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좋은 정책 비전과 대안들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록 당선인께서 이제는 도지사의 입장에서 민선 7기 전남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에 대해서 김영록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지역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하나하나 얘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현안이 쭉 나왔습니다. 인구 절벽,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사회 기반 시설 SOC 확충,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한전공대 유치를 하나로 묶어서 네 가지 현안에 대해서 오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네 가지 현안은 워낙 또 토론회 때 말씀도 많이 하셨고 공약에 다 포함이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전남도지사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약속하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 광주 전남만의 얘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은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참 힘들어졌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30년 뒤면은 전남의 22개 군 중에서 17개 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인데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할 텐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인구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970년대만 하더라도 330만의 인구였는데 지금 이제 190만 정도 인구로 엄청 줄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인구를 늘려달라 이런 부탁의 제언들을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학교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또 지방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음 놓고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전라남도 또 함께 시군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 문제의 가장 또 큰 문제는 젊은이들의 인구 유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 유출되는 게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남, 젊은이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전남에서 이렇게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그것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다. 그러려면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 모든 인구 문제는 경제 문제하고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 또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전남, 이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일로 생각하고 저는 이제 민선 6기에서도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제가 그 인구 정책 기구를 좀 더 격상을 해서 만들도록 하고 일자리, 전라남도 내 인구 정책 기구를 격상을 시키신다고요. 그리고 일자리 정책실도 전에는 임의 기구였는데요. 공식 기구화해서 국장급으로 해서 일자리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너지 밸리의 신산업 또 첨단 소재 산업을 동북권에 육성하는 문제, 또 농수축산업도 결국은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크게 이렇게 육성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늘려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전남. 그렇게 되면 인구가 최소한 늘지는 않으더라도 감소를 막을 수 있고 200만은 그래도 유지돼야 하는 게 우리 전남 도민들의 뜻이고 또 광주, 전남 합쳐서 또 마찬가지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구 10만 명은 더 늘리셔야 되는데 임기 내에 약속하신 건가요? 약속합니다. 네. 자,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출산율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전국적인 문제다. 그리고 일자리가 일단 많이 마련이 돼야지 떠나지 않는 전남을 유지해서 인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창원 방사께서도 역시 광주 전남정군에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하셨을 거예요. 인구의 감소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더 보완점을 좀 언급해주고 싶으신가요? 이제 우선 그 당선인께서 아마 큰 인구 절벽에 대한 큰 그랜드 디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큰 틀에 동감을 합니다. 어찌됐든 미래 7기에서는 이런 인구 절벽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의 신설 문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이제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와 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그 보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그 이루어지지 않겠냐.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장 우선적인 것이 경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 이제 인구 감소의 어떤 유출 문제를 보면
사회 구조적 문제의 특징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선인의 굉장히 좀 현안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제 한전공대 같은 세계적인 한전공대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유치하게 되면은 우리 인재들이 또 우리 이쪽에서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올 수 있고 좋은 직장들이 있을 수 있다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저는 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 감소 증가에만 단순한 수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전반적인 구조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이셨는데,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당선인께서 쭉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의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또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 5월에 또 이와 관련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하면서 이 사업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김효민 변호사께서 그럼 먼저 이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한 것에 대한 의미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해서 에너지 융복합 단지법인데요. 에너지 융복합 단지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산업 등을 육성하고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이 있다는 것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메카를 꿈꾸는 전남에 있어서는 이게 단순한 지역 단위의 사업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당선인께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신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융복합 단지를 전라남도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역시 어렵게 들리는 내용이긴 한데, 네. 자, 어쨌든 정부가 그런 특별법을 시행해서 잘 하겠다는 얘기죠? 네. 예.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정부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겠다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대책을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프로젝트고 꼭 예.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제 중소형 강소 기업들이 에너지밸리에 많이 입지하게 되고 유치를 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초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랬는데요. 벌써 지금 한 180개 이상의 기업 투자가 실행되고 있고 8,0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라남도는 앞으로 500개 기업이 아니고 한 1,000개 정도는 중소 강소 기업이 와야 되고 또 대형 기업들도 와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고 전남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상생해서 정말 에너지 융복합 산업의 밸리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게 보면은 이 한전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도 지금 설립하고 있고 예. 에너지밸리 기업 개발원 또 에너지밸리 산업 융합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전남은 제2테크노파크를 나주 혁신 에너지 융복합 산업 단지에 함께 만들어서 창업을 대폭 특히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대폭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창업도 대폭 늘어나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예. 이제 지능형 친환경 송배전 기자재 산업도 함께 여기서 이렇게 육성을 하게 되고 또 ESS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런 분야가 앞으로 크게 떠오르는 지금 신산업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연구와 또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서 유치돼서 이제 에너지밸리의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면은 정말 전남 광주 혁신 도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산단이 부족합니다. 국가 산단을 추가로 50만 평 정도 더 만들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 근처를 말씀하시는 혁신도시에 건가요? 바로 아니면- 가까이 예. 인접해서 지금 예. 지방산단 인접해서 국가산단도 50만 평 정도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1,0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장밋빛 그 지역 경제 단비 같은 소식들이 좀 현실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청사진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현안입니다.
참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 SOC 확충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전라남도 하면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철도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도로 같은 SOC 시설이 열악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또 전 정부나 그 전 정부에서 SOC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됐던 그런 문제도 있었었고요. 지적도 됐었고. 근데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는 올해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청한 박사께서 현재 지금 우리 전남 지역에는 굵직굵직한 그런 SOC 사업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상황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해 저희가 이제 저에게 가장 큰 현안 과제였던 호남 고속 제2 이제 무항공항 경유 그 2025년까지 이제 그 완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이제 그 기반을 이제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남해안 쪽에 있는 그러니까 임성역에서부터 모포 임성역에서부터 이제 보성까지 가는 경전선 그 철도 복선화 문제도 200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투자가 되지다가 최근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고요. 민선 6기 때 가장 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이제 흑산공항 이제 건설 문제인데 이 흑산공항 그 건설이 2010년도에 이제 그 국립공항관리공단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현재 좀 수습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조기에 이제 그 해결이 좀 돼서 무항공항과 흑산공항을 연관해서 이 국내의 어떤 공항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 국내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목포하고 제주 해저 터널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지금 현재는 공론화를 거쳐서 나름대로 이제 그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국이 이제 결국 이제 일대로라고 하는 큰 어떤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완공이 좀 실현이 되면 결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있어서의 우리 어떤 전남에 가지고 있는 지역적 한계성 문제를 좀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부터 이제 제주 해저 고속철도 사업까지 쭉 짚어주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 꼭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될 예정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도지사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중앙정부와 어떻게 그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돈이 있어야지 그런 거는 잘 지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하나 좀 꼼꼼히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당 도지사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도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정부 돼서 지금 전남 광주의 SOC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무안국제공항의 KTX 경유 문제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시기를 얼마나 앞당겨서 예산을 투입을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중에 좀 빠진 부분이 하나 있다면 철도에서 익산해서 여수까지 고속화 철도도 또 현안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런 사업은 지금 이제 아직 이 국가 사업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 꼭 확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남해안 철도 문제인데요. 남해안 철도가 사실 지금 현재 방식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순천에서 부산까지는 1시간 반이면 가는데요. 더 짧은 거리인 순천에서 목포까지는 2시간 거리로 설계가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해보면 1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1시간을 당길 수 있다. 그런다 하면은 결국 고속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시 또 좀 그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은 반밖에 안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럼 서울에서 부산, 목포 이 삼각축을 형성해서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방금 뭐 강주 안도간 고속도로랄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김영록이가 강주 안도간 고속도로 죽어 있는 고속도로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도 출신이시죠? 네. 예, 제가 혼자 사실 짐을 따안고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흑산공항 문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고요. 또 아까 그 제주까지 해저 터널 문제는 제주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렇죠. 지금 대륙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도국가에서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까지 열린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목포가 지금 또 저 광양 많이 예를 들면 광양이 예를 들어서 유라시아 대륙 철도에
여수가 시발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시발점을 제주가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이 열리는 그런 시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주도지사라면은 제가 도지사라면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제주도지사하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서해안 축의 투자가 살아나는 그런 그 해저 철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SOC 개발에 대해서 제가 공론을 좀 모아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흥 나로도 우주 전진 기지가 있는데요. 고흥 쪽에는 왜 고속도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멀죠, 왜 우리는 고흥까지. 당연히 안 된다고만 네. 생각하느냐 네. 이거죠. 그래서 저 충청권이랄지 영남권에 보면 고속도로가 막 바둑판처럼 얽혀 있는데 우리 전남은 고속도로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면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함께 하고 뜻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예. 자, SOC 현안에 대해서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전남 지역의 현안인데 이게 지금 사실 현안이라고 두 가지 묶어놓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하나하나 큰 현안이기 때문에 왜 두 가지를 묶어놨냐면 이게 전남만으로는 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묶어놨거든요. 광주하고 전남하고 협력해야 될 그런 상생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요. 당선인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어떻게 사실 임기 내 이거는 좀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광주 군공항 문제는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광주의 민간공항만으로는 광주공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공항 부분은 이전해야 되는데 결국은 무안공항하고 통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공항 문제가 남잖아요. 그럼 군공항 문제를 광주공항에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것도 다 이제는 모든 분들이 전남에서 다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광주 군공항 문제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가 하는 측면에서는 전남에서도 이해를 하고 다만 그것을 이전하는 문제에 따른 재반 문제를 광주광역시 국방부와 잘 협의해서 주민들과 상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저는 이용섭 시장 당선자도 충분히 그런 면에서 뜻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항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으로 어디를 꼽으시고 계신가요? 전남을 꼽고 있죠. 전남이 어디를 전남이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그 관련 법에 보면은 주민들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저희들 계획을 마련하고 또 그만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져서 군공항이 비록 오더라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국방부 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몫이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군공항 오는 것을 민간공항은 오는데 군공항 오는 것을 비협조적으로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협조해서 풀어나간다 하면 충분히 상생 발전에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참 이 지방선거 내내 광주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공약들이 있었고 유치 경쟁이 상당히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잡음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갈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김용록 당선인께서는 뭐 한전공대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지역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가 상당히 그 리더 입장으로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는 한전공대가 나주 혁신도시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자 입장에서는 좀 이제 광주광역시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입지 선정 문제는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용역이란 부분이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일단 전남에 유치해야 된다, 강주에 유치해야 된다. 그게 결국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능한 그 용역 결과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가, 광주 전남이 성생할 수 있는가 예. 그런 측면에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입지는 예를 들면은 뭐 대학 교수랄지 학생이랄지 또 기업에 있는 연구소랄지 기업인들이 뭐 오다 가다 길에서도 만나고 오다 가다 식당에서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공간. 그런데 그렇다 하면은 제 말 뜻을 대강 좀 짐작을 하시겠죠. 또 애매하게 네. 또 그런데 이제 거기가, 제가 예. 볼 때는 이렇게 입지도 네. 중요합니다만은 예. 결국은 성과와 그 과실 열매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 성과와 과실을 함께 전남 광주 전남이 함께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 용역할 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배려가 돼서 설령 입지가 어느 한 지역으로 결정되더라도 네.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 함께 해서 우리가 공생해서 발전하자 아. 이런 방향으로 용역이 그렇게 나오면 가장 훌륭한 용역이 되지 저희 않겠나. 프로그램 이름을 또 살짝 집어넣으시네요. 공생. 네. 만약에 그래가지고 광주 지역으로 부지가 선정이 된다면 전남 지역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될 텐데 답이 없으시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전공대라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교육이기 때문에 백년지 대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이 한배 상생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말씀하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위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선거 내내 뜨거웠던 그런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가 너무 이제 좀 딱딱해질 수도 있으니까 좀 관심 있는 것들을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김용록 당선인께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전라도 토박이이십니다. 예. 그 완도 출신이라고 잠깐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김용록 당선인께서는 그러면 완도 지금도 자주 가시나요? 고향에는 한 번씩 가시나요? 네,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시군요. 예. 그러면 완도 출신이면은 완도에 이것만은 꼭 그 추천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먹을거리도 좋겠고, 뭐 볼거리도 좋겠고. 과거에는 예. 완도 출신이다 그러면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멀리서 출세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완도 출신이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섬해를 많이 가봤잖아요. 네. 서울 분들까지도 아이고 참 좋은 데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과거는 섬이라면 좀 약간 이렇게 낮게 봤잖아요. 근데 많이 다 좋은 고장이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완도가 과거에 이제 청해진의 고향인데 청해진의 고향은 사실은 우리 전남 일대가 청해진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청해진 시대에는 우리 전남이 세계를 주름 잡았던 시대 아니겠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동남아 심지어 저 아랍까지도 해상 무역을 했다 하는 게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해진의 영광 시대. 그래서 전남도 이제 세계를 향해서 1등할 수 있는 그런 청해진의 영광 시대가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에 꼭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랑거리가 있다면은 청해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근처 그 강진에서 또 군수로 일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군수로 부임하신 나이가 아세요 혹시 두 분은? 예. 아시고 40의 나이에 강진 군수로 부임을 해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 군수로 부임하면서 40이면은 사실 지금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나이 많으신 선배들이 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좀 불편하시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뭐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떤가요? 예. 제가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리다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네. 젊은 나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많은 선배 또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정말 잘 해주셨어요. 네. 잘 해주셨고 저는 이제 강진 군수 있다가 또 고향에 가서 완도 군수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까맣게 잊었는데 나중에 그 공직의 선배들이 제가 사석에 저녁에는 형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연세가 많은 과장님들한테. 그래서 그걸 군수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그걸 굉장히 기억을 하고 그때부터 알아봤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도 예.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때가 정말
제가 이제 공직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기관장을 해보았던 때고 그걸 하면서 군수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는 그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강진 분들 보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강진하면은 또 사실은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완도가 더 좋으시죠? 또 강진은 전라남도가 다 좋습니다. 초년생 시절부터 가까운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인이 꿈꾸는 전남의 성공시대, 전남과 관련된 당선인의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실현시키실 것인지 이제 당선인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도가 조금 낯설긴 한데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저소득, 농어민 등이 적정 수준의 생활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반가운 공약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현실로 구체화시킬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그 기본소득은 일률적으로 전체 도민에게 다 이렇게 드릴 수도 있지만은 좀 형편이 이제 좋은 분들은 빼고 어느 정도 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서는 일자리가 없고 젊은이들이 취업하려고 해도 사실은 어렵고요. 또 노인 어르신들이 할지 이런 분들도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는 거고 특히 농어민들도 이제 이 FTA 하에 개방되면서 소득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소득이 부족한 부분이 꼭 자기 책임이 시대냐, 자기 책임만은 아닌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가가 일정 부분의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국가가 보장해주기 전에 전남이라도 우선 먼저 특히 이제 미취업 청년들이랄지 농어민들, 농민수당을 드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농민수당도 물론 해당되지만은 미취업 청년이랄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기 전에 전남에서부터 먼저 기본소득을 일정 부분 뭐 액수가 많지 않더라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죠. 농민수당을 1년에 예를 들면은 20만 원 지급하자, 40만 원 지급하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현재도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하겠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처럼 확장해서 농민만 할 게 아니라 미취업 청년도 하고 또 어려운 계층이 있다면 그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소득을 지원해주자. 보장까지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 지원해주면서 점차 국가가 이런 경우에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를 이제 어떤 한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쭉 끌어나가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그런 부분은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도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가 요즘에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공약에 대해서 전남형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자, 김영록 당선인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안정적인 뭐 학습이라든지 일자리를 찾아서 광주라든지 또는 뭐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대도시를 찾아가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 10만 명이나 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뭐 묘안이 있으신 건지. 그 10만 인재 키우기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율곡 선생께서 10만 양병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위기에 처한 사회를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는데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10만 인재 키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인재를 꼭 엘리트, 뭐 영재 이렇게 한정하면은 10만 인재를 키워낼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지역 혁신 리더, 지역을 끌고 갈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각종 위원회를 한다든지 또는 각종 그 전국적인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에 가보면은 우리 전남 광주 출신들이 예전에 비해는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농수축산단체까지도 우리 전남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진출해 있지 네.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 지역 인재들을 좀 많이 키워서 우리 사회 중앙 단위에서 사회 곳곳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또 정계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뜻을 이어받아서 제2의 제3의 김대중 대통령 같은 인물도 나오고 또 CEO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봐도 우리 전남의 인재들이 인구 수가 문제가 아니고 말이죠. 정말 호남의 정신을 뜻을 잘 이어받아서 씩씩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도민들의 바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도지사가 인재 키우기 하느냐. 물론 도지사 일은 지역 살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지역 인재를 뒷받침해서 지원해서 인재들이 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감히 이것을 네. 공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사실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사람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는 공약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혜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뭐 단소리를 하고 싶으신가요? 쓴소리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일단 굉장히 좋은 공약인데요. 한 가지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좀 덧붙이고 싶다면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재들이 사실은 또 터전으로 전남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는 아이를 키우기가 편해야 되고 또 문화시설도 향유할 수가 있어야 되고 주거가 또 잘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여의치가 않으면 가까운 광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직장은 전남에 있더라도 광주에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서울에서도 요즘은 출퇴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활 기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셔야 전남에서 인재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네. 자, 우리 김 회장님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농촌 재생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처럼 농촌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문화, 복지, 교육 공간, 의료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두 분께서 많이 주장을 해주시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강력히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약속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민선 7기 김영록의 약속 세 번째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는 사실일 텐데 저희 공생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사실 이 공동체 생활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에 대한 지역민들의 바람은 여러 번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조창한 박사께서도 이 전라남도 현실을 비춰봤을 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 마련도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대 수명이 증가되면서 결국은 이제 과거보다는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황혼 이혼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이제 1인 가구의 어떤 이제 증가 추세를 놓고 보면 우리는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독거사 문제, 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사회 문제로 이제 부각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서로가 같이 노인당이라든가 같이 이제 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밤에는 혼자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밤에 이분들의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고흥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농어촌 홈케어 사업을 해가지고 저녁에 같이 주무시고 낮에 가서 활동하고 이런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과거에 보면 이런 공동체가 아니고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우리 공동체가 많이 이제 흩어지고 깨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어떤 모두가 행복한 이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의 어떤 육성 문제 이런 문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도지사 당선인께서는 지금 전남 지역에서 마을별로 또 이제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실천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거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예. 과제인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 제가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렇게 농촌 재생, 농촌을 재배치하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공동 생활의 집을 농촌 시군 단위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저는 실버형 농촌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려서 원룸이나 투룸 정도면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싼 임대주택으로
국가가 공급하면 좋은데요. 안 되면은 지자체에서라도 나서서 이렇게 거점 지역별로 공급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그 농촌형 임대주택에는 예를 들면은 귀농 귀촌 하신 분들도 와서 함께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3대가 어린이부터 또 어른들까지 3대가 이렇게 함께 주거 문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형 그 실버형 임대주택을 좀 늘려야 된다. 제가 장관할 때 그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올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수요를 봐가면서 새로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건가요? 새로 지어서 그리고 그걸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성남급처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로 그 나이 드신 분들 한쪽에 그냥 몰아 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누가 봐도 아 살고 싶다, 그림 같다 하고 느낄 정도로 하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귀농 귀촌자도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원룸이나 투룸 정도 형식으로 이렇게 지어서 싼 임대료로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5만 원 임대료를 내면은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농촌 같으면은 그 반값 정도. 뭐 더 지원할 수도 영세한 어르신들은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담요 하나 등에 지고 겨울을 나는 그런 어르신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전남은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민선 7기 김영록의 약속 이제 마지막 약속입니다. 6천만 관광객을 유치를 앞당기는 전남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관광진흥재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네네. 있는데 이제 그것을 예를 들면은 지자체 전라남 도랄지 시군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관에서 하기는. 그래서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또 자주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공무원 자리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그 전문가 그룹이 정말 항구적인 체제를 갖추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또 관광을 살려나가는 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지금 현재 역사 문화 또 막과 머스 고장이고 소리의 고장이고 여러 가지 전통적인 관광 문화 자원이 많고 또 해양 여건이 또 아름다운 섬을 포함해서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또 지금 시대가 지금은 이제 대형 뭐 콘도를 짓고 호텔을 짓고 또 그런 개발이 아니고 가족 단위 휴양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단위 관광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노력한다 하면은 전남 한번 가보자. 휴양과 힐링이 된다. 가서 섬에 가서 하룻밤 묵고 오자.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는 게 제 보관입니다. 예, 그러면은 전남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가장 첫 번째로 섬 관광 활성화를 꼽으실 건가요? 섬 관광은 뭐 지난 민선 6기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됐던 사항인데요.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 자원의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특히 뭐 대륙에서 앞으로 이제 남북 평화 시대가 정말 열려서 중국이랄지 러시아랄지 그런 대륙에서 볼 때는 바다가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섬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륙의 끝이 캄차카 반도가 사람도 안 사는 데가 끝일 리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한반도 끝에 와서 전라남도가 해남이 땅끝인 줄 알았는데 전라남도 대륙에서 보면은 전남이 땅끝 아닙니까? 또 섬이 있다. 이런 관광 차원에서 저는 길게 보면은 남북 평화 시대가 우리에게도 정말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섬도 우리만의 자원이 아니고 세계인의 자원으로 개발하고 보존하고 또 휴양 또 해양 치유 이런 그 전진 기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전라남 도지사 당선인 민선 7기 김영록의 약속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뭐 저희가 듣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끝으로 김혜민 변호사께 마지막 기회 질문을 드릴까요? 네, 네. 사실 오늘 방송하면서 당선인께서 말씀 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몇 번 하셔가지고 네. 저희나 또 시청자들께서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네, 근데 4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시네요.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먼저 약속을 해야 실천할 의지가 생기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면은 안 되면 그만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예.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표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우리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하는 도지사 언제나 친근하게 이렇게 만나고 싶고 또 만날 수 있고 보면은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소통에 노력을 하고 또 현장 대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도민과 현장 대화를 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도민과 소통해서 현장의 문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저희가 밑으로 도지사 직통 전화번호를 밑에 CG로 보여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장관 할 때도요. 네. 장관 명함에 핸드폰 번호를 넣어서 그래요? 다녔습니다. 네. 앞으로 도지사 명함에도 반드시 핸드폰 번호, 개인 핸드폰 번호를 넣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윤옥 전라남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여러 가지 공약과 또 우리 지역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한 시간으로 다 채우지 못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도민 여러분께 이 말씀만은 꼭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은 남겨놔야 아껴놓은 말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도민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도민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도민들과 또 우리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예, 두 분도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까지 민선 7기 전남 도정을 이끌어갈 김용록 당선인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내 삶이 바뀌는 전남의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는 김용록 당선인의 힘찬 포부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는 멋진 전라남도의 미래가 하루빨리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6.13 프로젝트 공생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